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화입니다. 고흐는 왜 정신병원에 가야만 했던 걸까요? 아니,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고흐가 절망 속 몸부림을 치면서 탄생을 했던 명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따라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선 인문학 고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은 고흐가 파리에서 빛을 찾아 떠났던 남프랑스 아르를 구석구석 여행도 해보고 작품도 봤었었죠. 이번 시간은 고흐의 암울했던 아르의 시기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흐는 태호가 보내준 생활비로 그림 재료를 사면서 밥 먹는 비용까지 아껴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커피만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가난했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이렇게 잘 정착을 하며 그림에 열망을 쏟았던 고흐는 화가 공동체를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동거를 시작했던 폴 고겐과 다툼으로 그만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귀를 자른 고흐는 아르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요청을 통해서 동생에게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 생폴 정신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아르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이 생레미 정신병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르에 간 계절이 바로 겨울이었는데요. 이곳이 버스로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서야 알았거든요. 역시 여행은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여름에는요, 이곳 한번 가볼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벤더 꽃도 많이 피고 관광객이 여름에는 정말 많이 몰린다고 하네요. 단 여름에는 좀 덥겠죠. 사실 파리는 여름에 정말 시원하거든요.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빈센트 반 고흐는요, 인상주의 화가였어요. 그런데 인상주의 중에서도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럼 인상주의 화가는 뭐고 후기 인상주의는 또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후기 인상주의는 탈인상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상주의와는 정반대의 그림을 해석하고 또 다른 화풍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인상파는 시시각각 보여지고 있는 빛의 변화, 즉 색채의 변화나 질감의 변화를 표현하는 발전된 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입니다. 보이는 대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는 모네의 생각은 그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대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작품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머리로 인식하면서 대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보다는 자신의 실제 눈에 관찰한 대상을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표적 특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이런 인상주의 화가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해석이 되게 모호해지고 너무나 주관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의 시점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라든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와 느껴지는 내면의 시각을 해석하고 담으려고 노력했던 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림은 화가가 느껴지는 감정을 마음껏 담는 자유로운 주제가 되었던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르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불태우고 성공의 욕구를 불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폴 고겐과의 결별은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테오에게 정신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고흐는 왜 파리로 안 가고 정신병원에 혼자 갔던 걸까요? 고흐는 이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흐의 여동생도 조현병으로 가족 내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더욱이 고흐는요, 압생트라고 얘기하는 알코올 도수 70에서 80도, 정말 독한 술에 이미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중독의 현상으로는 환시와 환청뿐만 아니라 황시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더욱이 고흐는요, 이 시기에 이상적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물감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석유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상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던 시기예요. 처음에는 아르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고흐는 자신이 비록 아프기는 했지만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자유로움이 허락되지 않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생레미 정신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에요, 고우의 그림이 화풍이 확 바뀌어요. 컬러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컬러, 특히 푸른색과 코발트색, 이렇게 막 믹싱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이라는 곳이요, 세상과는 단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더욱이 술이나 담배, 사람들과는 자연스러운 만남은 더 이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우는 이런 고통과 고독을 인내하듯이 지금 자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과 예술을 더 깊게 탐구했던 시기인 것처럼 변모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우는 그림이 더 거칠어지고 강렬해지면서 색다른 생레미의 풍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리스라는 작품,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갔었잖아요. LA 게티 미술관에서 제가 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우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힘차고 생동감 혹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 고우 그림은 진짜 원작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레미 병원에서 유독 자연에 집착을 하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부터요, 등장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에 집착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지역에는 RPU 산맥이 있는 지역으로 다소 높은 산악지형의 언덕이나 바위,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의 기형적으로 자라난 모습들이 고흐 눈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생레미 시기에 반 고흐 작품은요, 강박적인 원형의 붓질이라든가 비틀린 구불구불한 선에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불안과 초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빈센트 반 고흐는 자유로움을 꿈꿨던 걸까요? 정신병원 담 너머의 세상에 넓은 자연을 집착하면서 흥미로운 풍경을 담았어요. 프라방스 지방의 주중해적인 특성을 담는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 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작품 뭘까요?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작품!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죠. 별이 빛나는 밤의 풍경은 생레미 정신병원의 자신의 방에서 동쪽으로 난 창밖의 모습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당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빈센트 반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샛별이 유독 반짝이는 밤하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빈센트는 담장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늘 높이 솟은 사이프러스 나무와 오른쪽에 구름처럼 밀집된 올리브 나무를 상상을 하면서 그림 속의 구도를 잡아서 조합을 시켰죠. 그리고 지평선 아래에 펼쳐지는 RPU 산맥, 새로 발견된 모티브들을 둘러싸면서 하늘에 불기둥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 높은 첨탑 보이시죠? 이 마을은 남프랑스 마을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고향 마을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첨탑은요, 하늘까지 높게 뻗어 있어요. 마치 지금 자신의 놓여있는 현실을 구원받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고흐는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아르레에서 기다렸던 자신의 침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렸죠. 사실 아르레 침실은 총 3점이 있었는데요. 고흐가 아르레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작업실에 방치되어 있던 최초의 작품이 소실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로 이렇게 남겼죠. 엷은 남보라색 벽과 생기 없어 보이는 붉은색 바닥, 신선한 버터 같은 노란색 나무 침대와 의자, 희미한 라임색 침대 시트와 베개, 진한 빨강색의 침대와 커버, 녹색 창문, 오렌지색의 사이드 테이블, 푸른색의 세숫대야, 라일락색의 문과 같은 다양한 색들이 절대적으로 휴식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완벽한 보색적 대비로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오렌지색의 녹색, 남보라의 붉은색 바다. 자신은 평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음은 불안에 쫓겨 힘들었을 거예요.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이곳 생폴 정신병원에서 드디어 고흐는 화가로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손이라는 네덜란드 평론집에 1889년 8월호에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하면서 극찬을 하기 시작해요. 이삭손은 분명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영웅이 되어 많은 후손들에게 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분 점쟁이 아닙니까? 지금
용한 전쟁이 맞죠? 그러나 고은은 그의 논평에 매우 화를 냈다고 하네요. 나에 대해서 평론을 하긴 했는데 너무 과장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러나 예술은 정말 불행해야 더 유명해지는 걸까요? 1890년 3월 죽음을 4개월 앞둔 이 시점에 앙대 팡단전, 이거 불어 되게 어려워요. 영어로는요, 인디펜던트, 독립하다 라는 뜻으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살롱전에서 독립된 미술 전시회였어요. 고은은 이 전시회에서 10점의 작품을 출품했고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은은 더 이상 미술계의 이방인이 아니라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한 무서운 신의 화가였던 것이죠. 그는 전도 유망한 새로운 인물 중 한 명이자 화랑에서 탄탄한 후원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고은은 자신이 이미 성장했던 걸 몰랐던 걸까요?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져가는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우에게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그건 바로 동생 태호에게 조카의 탄생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나 사랑을 원했고 평범한 삶을 꿈꿨던 고우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태호는 자신이 늘 믿고 따르던 형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죠. 바로 빈센트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조카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현재 고우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갈 수 없는 미안함을 담아서 그림을 선물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피면서 세상에 봄을 알리는 꽃이죠. 특히 이 그림은 빈센트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더 넓고 더 푸르고 꽃들은 마치 자신의 얼굴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 혹시 안 드세요? 누구보다 밝고 사랑하는 아이로 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고은은 화가들 중 밤을 그린 최초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그렸죠. 그런데 어쩌면 고우가 그린 저 달과 별은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고흐는 마지막 자신의 길을 자를 정도의 고통을 안겨준 고갱에게도 편지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화가였습니다. 어쩌면 고흐가 이렇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정확히 자신이 뭘 원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미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흐의 고독과 삶에 따라서 인문학적 지식도 그림의 이해도 랜선 클래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